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 최신 판례 빨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례 1번 출제 가능성 높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권 침해 행위, 사실관계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학부모가 그 교사에 대해서 교권 침해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장이 그 학부모가 어머니에게 교권 침해 행위 중단 권고라는 행위를 했어요. 이런 중단 권고가 행정행위인가 보니까 중단 권고를 받은 학부모가 그 권고에 따라서 중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또는 장기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행위가 되려면은 법률 요건에 해당해서 국민의 권리 부분 등을 일으키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는 아닌 마치 그냥 행정지도, 권고와 같은 행정지도에 불과해요. 단지 이제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일단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권고를 받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읽고 이 판례 핵심은 판례가 이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당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 침해 위험이 있고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없으면은 판례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그러한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교사와 직원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교고 조치로서 피고는 해당 행위가 침해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침해 행위자로 인정된 자에 대해 어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죠?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고 조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바로 항고소송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 위법 여부와 관련돼서 교권 침해 행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조치가 본안에서 위법성이 있는지와 관련돼서 당행위가 교권 침해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교권 침해라는 게 불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 가치 평가로 예측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이거는 그 판사가 판단하기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데 판례는 이제 판단 여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재량이라고 하니까 판례는 재량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위법 여부 판단해서 바로 판단 여지를 쓰고 판단 여지 한계를 벗어나서 이게 위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서술에 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 학부모의 교란 행위가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학교장의 판단에 대해서 판단 여지 한계를 벗어나는 게 없다. 바로 사실오인이나 목적 위반 또는 그 외에 명확히 판단을 거르쳤다든지 또는 판단 여지를 요건 판단하는 데서의 절차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당의 그 침해 행위 중단 권고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판례 2번은 여기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네, 죄송합니다. 여기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국가도 제재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할 때는 당연히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이익 처분 절차인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요 사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주 객관식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주관식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 3번. 이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정보공개 결정에서 공공기관한테 이의 신청했을 때 그때 제소기간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거. 근데 요거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게 행정기본법에서 이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처분청한테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해서 제소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 4번 이거는 그냥 조례인데 조례는 작년에 이미 나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무래도 올해 출제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는 그런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 읽어보시면 경상남도 도지사가 업무 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도지사는 비밀 조항을 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의회가 자료 제출 요구하면 도지사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밀 조항을 뒀더라도 어떤 자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에서 결국 당의 조례안 6조 1항은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또 공공기관의 정보기관화법을 9조 1항 7호, 그 영업상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9조 1항 7호, 사회기반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요. 판례 5번. 개인적으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라고 보입니다. 판례는 옛날에는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판례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취소소송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또는 취소소송에서 또는 무효확인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런 소변경이 허용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설 대립만 있었지 명확한 판례가 있지는 않았는데, 판례가 당사소송이라는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변경을 허용한다는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허용된다고 판례가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당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행소법 제8조 2항,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상 소변경이 준용돼서 당연히 소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소법 8조 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사소송의 경우도 민소법 262조에 따라 청구기초, 그러니까 원고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시까지 소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번은 뭐 됐고요. 3번. 일반 국민으로서는 당사소송의 대상과 민사소송의 대상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에 사전 변경 등으로 인해 당사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변경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변경에 따라 소송 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된 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의 권리 구제나 소송 측면, 소송 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서 만약 취소소송에서 국가배상 청구이 가능하냐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안지를 쓸 때 꼭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1번과 3번은 답안지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취소소송에서 국가배상소송으로 소변경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는 무효확인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변경 가능한가?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 공권이냐 사건이냐 이렇게 쓰고, 만약 공권으로 보면 항고소송에서 당사소송으로 소변경이니까 행소법 21조, 37조, 42조에 따라 당연히 허용되지만, 만약 사건으로 보면은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니까 소변경 허용되는지에 대한 학설을 쓰고, 판례가 최근에 이런 판례가 나왔다. 그 판례에선 이 두 가지 논거를 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토해서 바로 소송 경제와 국민의 어떤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결국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도 행소법 8조 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소변경이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답안지를 서술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3순환이나 이런 2순환 때 다 프린트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답안지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 프린트로 다 나눠 드렸죠. 1번, 판례 1번 같은 것도 실제 침해행위 중단 공고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답안지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 다 그 정리해서 나와드렸습니다. 판례 6번은 볼 필요 없고요. 판례 6번은 판례 7번도 사실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후 사용자가 구제명령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럼 이제 그 구제명령이 소급무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제명령에 위반해서 한 업무 지시도 구제명령이 위반해서 했다고 해서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구제 명령이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에 의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업무 지시도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고 그러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한 노동 근로자들은 당연히 그 징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크게 그 5급 공채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됐고요. 자, 개인적으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서 2순환이나 3순환 때 제가 프린트로 이게 나오면은 어떻게 답안지 써야 된다. 프린트로도 나와드렸고 모의고사로도 출제를 했죠. 3순환 때. 자,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26조 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원래 판례는 행정기관 내부 간의 행위,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관계행정 기관할 때 GS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달라라고 요청했어.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관계행정 기관, 행정부 내부 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부정했죠. 단지 이제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처분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한테 GS건설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해달라라고 한 요청 행위는 행정부 내부 간 행위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도 없으니까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 판례는 처분성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것이 행정기관 내부 간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으면 법에 따랐을 때 하도급법에 따랐을 때 그 관계행정기관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은 무조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GS건설 입장에서는 이 요청만으로도 행정기관 내부 간 행위지만 요청만으로도 권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찰이 제한되면은 GS건설은 그리고 관급공사 입찰이 안 돼가지고 결국 매출 감소로 파산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되니까 바로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해서 빨리 소송을 통해서 다투도록 하는 것이 그 완벽하게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나온 이후에 취소소송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적이기 때문에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죠. 여기 쭉.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하도급법 26조 2항 후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하게 되면 이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권익 침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부합함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판례. 그래서 3순환 때 제가 모의고사라도 냈던 판례죠. 자, 판례 9번은 위법 판단 기준 시는 당연히 처분 시지만 제재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14조에 나와 있다시피 제재 처분 같은 불이익 처분인 경우에는 위반 행위 종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신청에 따른 처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재 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위 종료 시를 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도 만약 개정전 법령을 믿은 국민의 신뢰이익이 훨씬 더 큰 경우라면은 그 신청시 법령, 바로 개정전 법령을 적용해서 처분을 내려야 될 것이고, 제재 처분인 경우에도 위반행위 종료 이후에 그 국민한테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는 그 처분시 법령에 따라 유리한 그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판례 10번은 출제 가능성 낮은 건데, 이거는
행정기관 내부 간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처분성 부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의미 없고. 자, 그다음에 요 판례는 조금 복잡한 판례긴 한데 이게 그 변호사 시험에서 이와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이기 때문에 글쎄요, 출제가 그 5급공채에서 될 것인가? 그거는 좀 될 확률이 좀 낮다. 그러니까 2024년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은 한번 궁금하시면 일단 여기 보면은 국토개미 이용관한 법률 시행령 56조 사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대외 구속력이 없다. 자,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거 아시죠? 법령 보충 규칙은 뭐죠? 형식은 훈령, 예규, 지침, 고시 이런 행정규칙 형식. 그리고 상위 법령의 위임으로 수권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이 국민의 권리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위임 명령의 내용인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율하는.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이라는 게 제가 의무의 내용을 정하거나 침입적 행위의 요건을 새롭게 정하거나 수익적 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요 세 가지가 국민의 권리임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정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요거는 뭐냐면은 형식은 훈령이야. 행정규칙. 그리고 상위 법령인 시행령의 위임이 있어요. 시행령에 위임이 있어. 시행령 56조 2항 사항에 따라서 형식은 행정규칙, 상위법령 위임이 있어.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그 판단 기준, 한마디로 규범에서 규칙이라는 행정규칙의 내용을 담고 있죠. 국민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은 행정규칙이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바로 하급행정기관의 어떤 요건 판단에 대한 기준, 규범에서 규칙했던 행정규칙의 내용을 지니고 있으면은 판례는 행정규칙이라고 본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령보충규칙과 이 지금 여기서 이 사안에서 얘기하는 개발행 허가 운영지침이라는 그 훈령은 차이점이 뭐냐? 둘 다 행정규칙 형식이고 둘 다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는 거는 똑같은데 내용이 뭐냐? 국민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정하면 법령 보충 규칙으로 판례는 법규명령, 위임명령으로 보는 데 비해서 요거는 내용이 바로 하급행정기관의 바로 요건 판단,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는 요건 판단의 기준을 정한 규범의식 규칙이기 때문에 내용이 행정규칙이니까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로 판단 여지인데 이제 판례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재량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것일 때는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된다. 물론 행정규칙에 따라서 처분 내렸다고 적법한 처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규칙에 따라 재량권 행사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당해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고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나오겠느냐는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판례에서의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 첫 번째 바로 법령 보충 규칙과 이 사안에서의 지침의 차이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 바로 국영법 5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 기준. 그거의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 아시겠죠? 그런 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됐고. 판례 12번부터는 사실은 이제 작년 삼순환 때도 중요한 판례라고 해서 나눠드렸던 거죠. 그래서 판례 12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대도시장의 관할행정청의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는 수리를 받는 신고다. 자,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 3번. 악취 방지 계획 적정 여부 판단은 재량. 이게 판단 여지인데 이거를 이제 판례는 재량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봤다. 명문의 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신고 사항과 등록 사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신고의 근거법에 실질적인 내용, 시설 기준이나 여러 가지 실적 내용이 자격 요건이라는 게 요구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지 권리무분 등 일어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겁니다. 2번은 뭐냐? 한마디로 인허가 의제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만 인허가 의제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존법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라는 인허가 의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허가 의제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악취 방지 계획이 적정한지, 이것이 이제 이 신고의 요건인데, 이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확정 개념이 있고, 계획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전문성 있는 행정청이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여지를 인정한 건데, 이제 판례는 판단 여지를 재량과 구별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재량으로 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판례 13번은 바로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를 어떤 그 감면하는, 재산세를 50% 감경하는 서초구 조례안이 위법한 조례가 아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조례가 상위 법률인 지방세법이라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조례. 그러기 개별 법령에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인 경우는 그 조례는 강압상 조례가 아니라 위임 조례라고 해서 위임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개별 법령에 구체적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 그 법률에서 뭐뭐에 관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서 거기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위임조례라고 해서 그 위임조례는 실제로 강압상 조례가 아니라 강압상 위임명령이에요. 그럼 위임명령인 경우에는 그 위임명령의 위법 여부 관련돼서 수권의 한계, 제정성 한계에 따라 의회 원칙 위임금지, 포괄적 위임금지, 그다음에 상위법령 위반 여부, 수권의 범위, 그다음에 포괄적 재임금지 여기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죠.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뭐 위조례안이 근거법령의 위임 범위 한계를 이탈하였거나 포괄적 위임금지 이런 데 위반,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판례 14번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판례 14번에서 이제 그 뒷부분은 됐고, 여기 이제 이의신청 관련된 건데 이것도 큰 의미 없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판례 15번. 이거는 이제 그 정보공개 사건에서 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한 이유가 그 정보공개를 받아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한 건데 이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기각 판결이 확정돼서 정보공개 된다고 해서 징계를 어떤 취소할 수는 없게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 소익이 있다는 거죠. 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징계 처분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기보단 정보공개를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받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협의 소익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견책 징계를 받은 갑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회 성명과 징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 2호, 5호, 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갑의 청구, 그러니까 취소소송이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이 됐어. 그때도 갑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다. 그리고 협의의 소익이 있다고 본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판례 16번은 그냥 굉장히 긴 거라서 출제 가능성이 좀 많지는 않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 17번. 뭐 당연히 행정규칙이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럼 행정규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행위가 아니잖아. 당연히 상위법 위반된 행정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효인 행정규칙에 따라 내린 행정처분은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자세히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판례 18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의미가 있는 판례죠. 판례 19번.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있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니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됐을 때는 당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거죠. 제소기간의 기산점.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온다는 거를 3월 2일 날 알았어. 사전통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 문서가 송달될 날짜가 3월 30일이다. 그럼 이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3월 2일이냐 아니면은 3월 30일이냐 했을 때 취소소송 제소기간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했대. 처분이 있음이라는 게 뭐예요? 처분이 효력 발생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해 처분이 효력 발생한 날은 상대방 있는 처분인 경우 문서로 송달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송달되기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니까 처분이 문서로 송달된 날인 3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다 아시는 바죠. 입찰청 가져갈 제한 요청이 아니라 이건 입찰청 가져갈 제한 처분. 이거는 항고소송 대상인 당연히 처분이고요. 행정행위니까. 그리고 입찰청 가져갈 제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회사가 바로 당연히 뭐예요? 행정수통법상 행정청이 되는 거죠. 왜? 행정수통법상 행정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뭐예요? 법에 의해 처분 권한 부여받은 모든 자라고 했죠. 이 사안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죄송합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입찰청 가지고 제한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당연히 행정수통법상 행정청으로 항고소송의 필고자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로 정리하고 계시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최신 판례에서 저는 입찰청 가져갈 제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그 학부모에 대한 그 교장이 한 교권 침해행위 중단 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자소송 행정소송에서 민자소송도 소변 병이 가능하다는 그 세 가지 판례는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순환이나 2순환 때 이미 제가 그 암기 핸드북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의고사로도 출제하고 했죠. 그런 것들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신 판례 이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꼭 올해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